수동 크로노그래프를 주제로 간격은 있겠지만 두 편의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브렉의 하이엔드 수동 크로노그래프를 소개합니다. 칼리버 861로부터 386일까지 수동 크로노그래프로 헤리티지를 쌓아가는 오메가의 문워치도 추후에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불친절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크로노그래프의 어원, 여러가지 설이나 일화 등은 역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하기 쉬운 정보이니 이번에도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들이 수동 크로노그래프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동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이 두 가지는 수요량을 제한하는 요소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경제성이나 수익성의 관점으로는 이해될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라면 응당 선보여야 할 품격 내지는 기본 소양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동 크로노그래프는 상당수의 모델들이 동일 설계도를 기반으로 별다른 신기술 없이 만들어집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하이엔드의 손길이 거치면서 드러나는 변화가 도드라집니다. 각자의 자존심과 내공이 격돌하는 장이라서 여간 흥미로운 게 아닙니다. 페를라주, 제네바 스트라이프, 앵글라주 등 세세한 부분마다 기술과 예술은 뒤섞여 있고 시계의 전면만큼이나 뒷면의 무브먼트가 부각이 되어집니다. 모네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보고 있으면 바스러지는 햇살이 느껴지기도 하고 산들거리는 바람도 불어오는 듯한 편안함과 고요함이 전해져 들어오곤 합니다. 모네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풍이나 붓터치의 미묘한 변화를 발견하고 빛의 사용과 명암의 차이, 주제와 배경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며 보는 것은 사실 어리석고 피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잠시 내려두고 눈으로 보며 담아둘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감상이 될 겁니다. 이 시계를 감상하는 방법도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의 수동 크로노그래프의 경우 당연히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괜찮은 투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희소 가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컬렉터들의 수집 리스트에서도 항상 상위에 랭크되곤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시계는 클래식한 브렉의 스타일이 정석과 같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코인 엣지 케이스와 직선형 러그, 브렉의 핸즈, 기우시 다이얼. 이미 멀리서부터 브렉의 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36mm의 사이즈 덕에 이 시계는 곁눈으로 보는 실루엣보다 렌즈나 루페를 들이밀고 보았을 때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불변의 브렉의 코드를 한껏 담아놓은 다이얼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전 브렉의 마린 영상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에는 가장 대표적인 클루드 파리 패턴이 가장 넓은 면적이 거쳐 새겨져 있고 다이얼 안의 모든 개별 영역마다 쉬지 않고 패턴과 마감을 달리하며 다채로운 표면 질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로만 인덱스, 챕터링, 크로노 다이얼, 각 부분의 경계선에도 패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에서는 선을 그어 구분해 놓은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채롭기는 핸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렉의 핸즈의 퀄리티는 검증이 불필요하겠죠. 차곡차곡 쌓아올린 핸즈 중심부의 완벽한 통일성과 비율을 보자니 흠을 찾다가는 시간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옐로우 골드가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어울리는 케이스는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처음부터 한 덩어리인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촘촘한 코인 엣지의 플루티드 미드 케이스,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는 베젤, 브렉의 특유의 직선형 러그까지 분석하려 들지 않고 감상하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정석이자 교과서와도 같은 르마니아 2310을 베이스로 사용하였습니다. 현 시대에 이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살짝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수동 크로노그래프는 수요가 많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마니아 2310보다 더 진보한 무브먼트를 개발한다는 것은 막대한 개발 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르마니아 2310을 현 시대까지 끌고 온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쉐른 콘스탄틴 히스토릭 모델과 파텍 필리 5070에도 사용될 만큼 오랜 기간에 거쳐 입증이 완료된 무브먼트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이 시계의 시각적 요소를 다룰 때 다이얼만큼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터 없이 훤히 보이는 수동 무브먼트는 크로노그래프를 위한 각종 부품들이 복잡하게 얽혀지며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수평면의 제네바 스트라이프는 빛을 고르게 분산시켜 화사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분사된 빛은 수직 절단면의 앵글란주에 다시 집중되며 각도에 따라 절묘하게 타고 흐르는 빛이 관찰됩니다. 최고급 라인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앵글라주는 아니지만 모든 부품 하나하나마다 섬세한 엣지를 선사해줍니다. 간단한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고, 그 형상이 마치 백조의 목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완넥으로 불립니다. 주로 독일 브랜드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레귤레이터의 위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작동에 관련된 모든 부품을 세팅해줍니다. 마치 자동차 기어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브레게의 정밀한 시계 제조 기술의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크로노휠은 평소에는 정지 상태로 있다가 포스휠과 연결되는 순간 구동되어 크로노 기능을 수행합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게 보기 좋다는 이유로 늘상 크로노 기능을 작동시키는 사용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용하라고 만든 기능이지만 말리고 싶습니다. 크로노휠의 작동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련 부품들의 마모가 가속화되고 오버홀 주기도 짧아집니다. 태엽을 비롯한 주요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할 때 기능을 작동하고 멈춰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3시 방향 용도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스타트 앤 스톱, 아래쪽에는 리셋 푸셔가 있습니다. 캠 방식, 컬러뮬 방식 모두 리셋 푸셔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스타트 앤 스톱 푸셔에 비해 리셋 푸셔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크로노그래프와 관련된 모든 부품들을 제자리로 돌려주기 위해서죠. 그렇다 보니 리셋 푸셔와 연결된 부품들이 이탈되거나 마모 또는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장은 아니지만 매우 거슬리는 증상 중 하나죠. 크로노 핸즈의 정렬이 틀어지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브랜드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이엔드이건 중저가 브랜드이건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구조상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렇게 리셋 푸셔를 무리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누른다면 대략 6개월 정도는 시계와 생이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이 파손되면 선반 작업으로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오리지널 부품으로 교체해야 해서
수리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수리 기간으로 반년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리뷰했던 브라이틀링 크로노그래프의 경우 범용 무브를 채택하여 부품 수급이 수월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설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손때 묻혀가며 사용하기 좋은 툴워치들과 비교하면 시간을 읽는 본연의 목적은 같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듯합니다. 이전에 롤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 착용하고 사용하는 맛이 좋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시계도 실제로 착용하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바라보며 감상하고 고이 소장하는 매력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손때를 묻히면 죄책감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